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휴는 비교적 긴 편인데 고향 오가시는 길 불편 덜 하시고 이른바 명절 증후군도 없는 화목한 설을 소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 그리고 유출, 또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등 청와대를 위시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와 기록 관리를 다루는 국내 유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시죠. 중앙대 문화정보학과 김유승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은 2월 13일에 사전 녹음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인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름이 조금 생소합니다. 지금 3대째 소장 맡으시는 걸로 아는데 그 단체를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예. 네. 저희 단체는 2008년 10월 9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였고요. 광우병 파동 등 해서 정부의 어떤 언론 탄압이나 정보 통제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어떤 정보에 대한 공개,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기록 관리를 공부하는 일단의 연구자들, 시민 활동가, 그리고 KBS나 MBC에서 이제 탐사 보도를 주로 하셨던 언론인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저희가 정보공개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네. 그래서 국가가 생산하는 정보도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
국가가 생산하는 공공정보는 국민이 손 닿지 않는 먼 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이런 부분들, 시민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 이런 목적으로 저희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빨간색 도장으로 대외비 쾅 찍어서 캐비넷에 넣어놓으면 어디 감히 볼 엄두나 되겠습니까? 예. 그 높고 힘센 사람들이나 알아서 보는 걸로 그냥 우리도 지레 겁먹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물론 업무의 특성상 비밀로 분류돼서 당분간 그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산된 모든 문서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다. 이런 인식은 좀 더 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에 없는 것이 뭐 하나 있다면서요? 저희 센터가 좀 시민단체 안에서도 좀 특이한 시민단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하.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고요. 저희는 블로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보공개 청구라는 뭐 이름이라든지 다양한 이름으로 그 블로깅을 하면 기자들이나 시민분들이 오셔서 그 정보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뭐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고요. 저희가 단체 깃발이 없습니다. 예. 그 보통 시민단체 하면 깃발 들고 어디 뭐 이렇게 집회 때 나타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저희 단체 활동가들 뭐 어느 집회든지 자연스럽게 나가고요. 거기서 네.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따로 깃발을 만들지 말자. 이게 저희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 다른 게 없고 이제 저희 이제 뭐 활동가들 중에서도 정치적 지형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슈 때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깃발을 세우는 옛날 방식의 운동을 좀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건데요.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깃발을 갖고 있는 대다수 단체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설마 뭐 그 보도 자료를 내지 않는 것도 특이합니다. 예. 와서 필요하면 와서 보고 가라 예. 이건데. 예. 네. 어떻게 보면 좀 배짱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만 해도 그렇게 배짱을 부릴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에는 한 100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100명 회원으로 처음에 60명 회원으로 좀 이따 100명 회원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다 유료 회원입니까? 예, 저희는 또 하나 없는 게 정부 지원금이 없습니다. 100% 회원들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예. 이 뜻에 찬동하는 시민들의 네. 후원금. 예. 마지막으로 없는 게 뭐 묻지마 연대라면서요? 예. 저희가 또 이것도 좀 논란의 거리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신문 뭐 이렇게 뭐 수십 개씩 이렇게 막 단체 이름이 막 나열되면서 예. 이렇게 연명 이렇게 연판장 돌듯이 이렇게 도는데 그때 이제 뭐 무조건 이제 센터 이름을 올린다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되는 데는 연대하고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해야 되고 그 의무이자 권리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연대하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처음부터 했고요.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대의 기준은 뭡니까? 연대의 기준은 뭐 저희가 저희 정보공개센터가 그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이름만 거느냐 단순히 이름만 거느냐 아니면 정말 그 연대를 통해서 센터가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대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주는 들러리는 안 하겠다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 연대 회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채 미리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그게 사례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그 부분은 뭐 모든 사례가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뭐 묻지마 연대를 안 한다 그래서 연대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예, 다른 지금 시민단체랑도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가
저희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가서 도와드리고 저희도 도움을 받고 어쨌거나 합니다. 마구잡이 연대는 하지 않는다. 이런 그 옹골찬 말씀으로 듣겠고요. 아까 첫 질문에서 정보공개센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두 번째 질문, 공개센터에 없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이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곳인지를 더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생긴 지 이제 7년, 만 7년이 됐는데 정보공개 청구 그동안 몇 건이나 했는지요? 지금 7년 근속하고 있는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6천 건 하지 않았냐 본인이. 그리고 활동가 한 명이 1인당 한 1년에 한 500에서 1000건 정도 한데 저희가 활동가가 5명입니다. 예, 상근 활동가가. 그러니까 곱셈이 되시는 분들은 금세 계산이 되실 겁니다. 상당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다 청구를 합니까?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는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진 국민의 권리고 그것들이 정보공개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은 행안부가 아니죠.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거기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안전행정 이게 이름이 맨날 바뀌니까 그래서 간판만 바꿔다는 비용도 몇 억씩 쓰기 때문에 그 정보도 한번 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시지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운영하는 그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청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 공공기관 또는 저희가 흔히 정보공개 요즘에 하다 보면 사립대학들은 본인들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립대학까지 그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나라 거거나 공적인 퍼블릭 섹터가 아닌 사립대학도 그게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가 그 법령에 적용 대상에 붙어 들어가 있고요. 또는 국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단체조차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주인은 나라가 아니더라도 나라 돈이 들어간 곳. 그래서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곳은 어디나 다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그렇죠. 대강의 원칙이겠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정보공개 청구 몇 가지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초창기에는 저희 정보공개센터가 굉장히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좀 소박한 것들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게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승용차 무엇 타시는지, 그거 청구를 했는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봉고차 타시는 승합차 타시는 단체장님이 가장 빨리 정보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승합차를 타시겠다. 그리고 가장 늦게 안내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 단체장이 타고 있던 멀쩡한 차를 팔아버리고 본인이 취임하면서 새 차를 사신 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간지러운 부분들을 저희가 좀 긁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 저희 지금도 그렇지만 여름철 되면 국민들한테 전기악기라고 엄청 막 캠페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청와대는 전기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래서 봤더니 2008년도에 10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전기료로만 5억 8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10달간? 예. 그럼 한 달에 5,800만 원쯤 쓴 거네요? 이게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과연 국민이 같이 더위를 겪는 국민의 고통을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행태인가 좀 의아했던 대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잘 입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복 구입하시는데 돈을 얼마나 쓰셨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부존재, 거기에 관한 정보가 없다라고
라는 또 답을 받았고요. 그 자료가 없다는 거는 그럼 무자료 거래, 영수증 없이 뭐 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본인의 돈으로 사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 관한 이건 비공개가 아니라 부존재하다고 했으니까요. 네. 뭐 본인의 사비로 구입하셨던지 뭐 이렇게 돼서 아마 공적인 정보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여쭙겠습니다. 부존재라 함은 대통령께서 자비로 옷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라 돈으로 샀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추정. 예. 그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는 거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말 뜻은 알겠는데 도대체 저희가 궁금한 거는 누구 돈으로 어디서 나온 돈으로 옷을 샀느냐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뭐 어떻게 직접 가서 여쭤보지 않는 이상은 좀 알기가 힘든 것 같고요. 예. 근래에는 저희가 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반응이 좋았던 게 그 문영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님이 업무 추진비를 아주 화끈하게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기사에서 많이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업무 추진비를 쓰신 내역을 쫙 봤더니 세상에 맛집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문영린 교육감 가신 집만 쫓아가면 정말로 훌륭한 맛집 소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좀 재미난 좀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우프다. 그런 정보 공개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뭐 파스타 집도 있었고 고깃집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분은 그러니까 서울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나머지 너무 머리를 많이 쓰시니까 에너지가 딸리셔서 좋은 걸 아마 많이 잡순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 꽤 비싸고 뭐 특급 호텔도 좀 들어있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식도락가신가 봐요. 한복 구입 내역은 부존재한다. 이거 하나 기사거리인데 이거. 아무튼 그러니까 재미있는 기사를 단독 기사를 쓰려면 기자들은 우리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에를 자주 왔다 갔다 좀 해야겠군요. 예, 자주 오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요. 또 저희는 센터 회원이시면 또 특전을 드립니다. 이메일 발송 뭐 이런 거요. 예. 그리고 언론인 분들, 회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이미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럽니다. 대개들 기자 여러분 너무 불쾌하게 듣지 마십시오. 야가 빠진 측면이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말로 진짜 정보만 주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가공되거나 열심히 뭔가 계산을 해야만 진짜 원하는 게 나올 수 있는 중간 단계 머티리얼 이런 걸 주어서 골탕 먹이거나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그 공공기관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기반되어야 되는 시스템이긴 한데요. 근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저희들이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진압할 때 최류액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최류액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좀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은 얼마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정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부존재로 얘기를 했길래 아이고 그러납다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감장에서 얼마 썼는지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2041리터나 그 당시에 최류액을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단체한테는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 되는 겁니다. 뭐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주고 시민들한테는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된 결과가 되는 건데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면 결국은 계속 불신이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거 굉장히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경기경찰청이 시민단체를 우습게 보고 무시한 건데 지금 우리 투명센터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가 국가기관은 있는 거잖아요? 안타깝게 그 정보공개법 상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아, 불응시에 그것을 예. 강제하거나 예. 그런 게 없다? 예. 다만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내줘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정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계속 안 내주더니 저희가 행정심판을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했는데도 안 내놔주고 계속 지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사실은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고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안 내줄 경우에는 뭐 비공개다, 부존재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그 자리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존재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예. 비공개는 뭡니까? 공개하지 않겠다 이겁니까? 예. 아까 이강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물론 그 공공정보 중에서도 공개되지 않아야 될 정보가 있지요. 네. 예, 그게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1호서부터 8호까지의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뭐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침해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아직 종결되지 않은 진행 과정에 있는 업무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8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확대 해석해서 비공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거기에 해당돼서 적법하게 비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집중해서 해오신 활동 이런 기회를 빌어서 조금 알리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단체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는 공개를 넘어서 공유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에서 정부 2.0을 처음에 소개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당시에 광노현 교육감이 계실 때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교육 2.0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소정의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우리 동네 학원비를 알아보는 앱도 개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open.sen.go.kr이라 그래서 학교의 공사 내역을 이렇게 소개하는 웹사이트도 개발한 바 있고요. 과천시 의회하고는 열린의회 2.0 해가지고 의장실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그 의회 회의 자료를 북카페에다가 그냥 상시 비치를 해둔다든지 이런 방식의 그 정부 2.0 활동을 저희가 좀 진행해 왔고요. 가깝게는 쭉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탈바꿈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저희가 원전 정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아름다운 재단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쭉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결과물로 얼마 전에 탈바꿈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오마이북스에서. 근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원전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폐쇄성이 아주 심한 집단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데가. 그리고 정보를 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전문적인 정보라서 이 부분을 인포그래픽으로 해가지고요.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이게 책을 좀 만들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뭡니까?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이렇게 디자인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인데 도표나 이런 것들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예. 아, 이거 참 필요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책도 냈고요. 저희가 그래서 탈바꿈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사능 와치라는 아카이브 사이트, 그러니까 그 원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 공개한 그 정보들을 모은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시민들이 반응이 많이 좋아서요. 지금 현재 메인 페이지에 한 28만 명 정도 방문해 주셨고요. 페이지 뷰는 1,400만 어마어마하군요. 예. 이게 몇 개월 동안 페이지 뷰가 이렇습니까? 지금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한 2, 3개월 동안. 예. 그러면 평균 한 달에 한 100만 명쯤 예. 들어오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게 굉장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 자료도 안 내고 뭐 깃발도 안 만들고 뭐 묻지마 연대도 안 하고 다 그럴 만한 그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셨군요. 아유, 이렇게 이런 데를 뒤늦게 알아서 오히려 제가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뭐 좀 눈에 띄는 중요한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세월호 사건을 접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센터에서 찾았던 게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본인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해수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매뉴얼을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아마 보도가 됐죠. 예, 그 네. 안에 위기 매뉴얼 안에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이 사전 공표해 놓은 자료에서는 자기네들이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얘기한 꼴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뭐 위기가 생기면 다른 무엇을 더 해서 더 확산시킬 것 뭐 그런 조항도 있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정보를 좀 축적한 웹사이트를 또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게 한번 저희 이거는 좀 URL이 굉장히 복잡해서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타임라인을 위주로 해서 타임라인별로 찍으시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연동되는 그런 웹사이트를 또 하나 구축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세월호 관련된 정보를 정리된 걸 좀 보시고 싶은 시민들은 좀 오셔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 일상화된 용어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생소하게 들리시거나 정확한 어의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방금 그 말씀을 구사하셨으니까 한번 여쭙죠. 타임라인이라는 거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어서 맞춤한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애매해요. 그럼 뭐 일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은 그 시간의 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고 그 주요한 대목마다 어떠한 중요한 정보들이 생성이 됐고 이 대목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옆으로 해서 링크를 해놓는 횡으로 링크를 해놓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일지라는 게 있었는데 일지 개념에다가 그날 있었던 중요한 것들을 링크를 시켜서 찾아볼 수 있게. 세월호 사건 같이 1분 1초가 진짜 안타까웠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편연체적으로 써내려간 상황일지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차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페이스북 이후로 타임라인이 아주 유행어처럼 돼버렸는데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자랑을 좀 더 많이 해주셔도 되거든요. 굉장히 겸손하신데 세월호 말고 지금 뭐 또 하고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은 있습니까? 지금 역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을 좀 한번 올해는 2015년에는 중간 평가해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2.0을
처음에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한번 구현해 보고자 했던 노력들을 했던 단체로서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후보자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첫 번째 공약이 정부 3.0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게 웬일이지? 뭐 잘 되면 좋겠다. 좀 저희는 잘 되면 저희도 뭐 잘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응원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근데 지금 2년 지나고 보면 일단 인상 비평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였고요. 이것들을 올해는 이제 2년 차 지났으니까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 3.0을 얼만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하는 작업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3.0은 정부 2.0에 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사실은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이러다가 뭐 정부 4.0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 1.0하고 2.0은 패러다임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부 1.0의 개념이 공공정보의 주인은 정부다. 해서 정부 2.0이 공공정보의 주인은 국민이다, 시민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면 사실은 정부 3.0은 거기서 약간의 기술적 진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을 조금 보태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정보를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정부 2.0하고 3.0은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좀 강조한.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처음에는 정부 2.0으로 아마 공약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2.0은 미국이나 영국 많은 선진국 서구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좀 차별성을 두고자 해서 3.0으로 하지 않았나. 근데 3.0이란 개념이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고요. 네. 서구 국가에서도 2.0을 내세울 때 3.0 개념까지 이미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다만 그거를 감히 하겠다는 정부가 이제까지는 없었고요. 박근혜 정부가 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3.0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레토릭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3.0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봐줄 수 있겠는데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 그게 단적인 예가요. 2013년도에 청와대 정보공개율을 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지금 바뀐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안전정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정보공개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이 쭉 나오는데요. 네. 2013년도에 청와대가 그 정보공개 처리 접수한 기준으로 공개율이 12.8%입니다. 여타 정부기관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체 공공기관 공개율이 63%대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율은 90%입니다. 5분의 1 내지는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정부 3.0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 정보 공개율을 보고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어깨에 힘 딱 주고 우리가 하는 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마. 우리는 나란 일 중에서 아주 구중궁궐의 핵심적인 것만 하니까 그 어설프게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별 안 보여주는 모양이죠. 예, 그 전화 연락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전화가 안 된다는 것은 뭐 오래전부터 유명한 사건이고. 그나저나 정부 1.0과 2.0 사이에는 철학체계의 근본적인 대혁명적 변화가 있었군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보는 정부 거다. 그래서 예. 정보는 국민 거다로 바뀌는. 예. 그러면 그 1.0에서 2.0으로의 대변혁을 촉발시킨 외생적 요인은 뭡니까? 일단 그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 2.0 오픈 거버먼트, 열린 정부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로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그 이야기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오바마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집합적 어떤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 정부 2.0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기술 발전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네. 웹 2.0, 웹 1.0, 웹 2.0, 웹 3.0 이런 얘기 흔히 듣지 않습니까? 네. 그 거버먼트 2.0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윌리엄 에거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제 거버먼트 2.0, 정부 2.0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 제목을 할 때 정부 2.0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행정 서비스와 웹 2.0의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 정부 2.0이다. 네. 그 웹 2.0처럼 웹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단순히 내가 제공하는 정보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그 정보 생산에 참여하고 활용에 참여하는 그런 기준 네. 이른바 이제 웹 2.0의 정신이 인터넷 유저들에게 많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 네. 그런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네. 정보 공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역시. 어쨌거나 인터넷의 정신은 공유성, 그다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본적으로 무료로 다 공개하고 예. 이런 것인 거죠. 예. 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말도 많고 혹시 대통령의 7시간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책 제목이 대통령의 시간이죠. 요즘 하도 패러디물이 많은 바람에 저도 그만 그 책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혈압이 높은 관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하실 줄이야. 건강을 생각해서 책을 안 보셨다. 예. 네. 요즘 그 다이제스트본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집필하는 과정 이런 얘기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집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에서 보고요. 예. 기록 관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좀 의아한 점도 많고 궁금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800쪽짜리 책에 별책 부록처럼 주는 게 이제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후기처럼 모아낸 100페이지짜리 책이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 예. 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2명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발언이나 관련 사실들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했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을 봤다는 거 아니겠는가? 예. 지금 저 사람들이 확인하고 대조했다는 기록의 원본은 뭘까? 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대통령은 볼 수 있고 예, 그럼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대통령 본인이 볼 수 있고 네.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 논란의 애초 처음 시작은 네. 이명박 대통령이 남긴 기록 자체에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서요? 기록이 많습니다. 오히려 참여정부보다 더 기록을 더 많이 생산했습니다. 어허. 거의 이명박 정부가 생산한 기록 중에 대부분은 전자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아마 참여정부보다는 많이 숫자로 이겨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보다는 많이 남기시긴 했어요. 네. 근데 다만 정말 의아한 거는 비밀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거는? 모든 비밀 기록을 지정 기록으로 묶었습니다. 지정 기록과 비밀 기록의 차이가 뭡니까? 비밀 대통령 기록에서 비밀이 아닌 일반 대통령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밀에 관한 비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기록 중에서도 대통령이 지정하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네. 대통령 본인만 아하. 혹은 대통령이 지목한 대리인만 볼 수 있는 훨씬 강화된 비밀 기록이군요. 예, 그러니까. 훨씬 강화된 비밀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문서들은 대부분 지정 기록물로 분류를 해놨다 이겁니까?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일반 기록도 있죠. 네. 일반 기록이 있는데 비밀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일반 기록 아니면 지정 기록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이 두 개로 말입니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록은 누구나 봐도 큰 문제 없을 것들을 대충 풀어놓은 거고 조금 뭐 하다 싶은 것은 그냥 비밀 기록으로 묶어도 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다 바꿔놨다. 지금 지정을 해놨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박근혜 정부 그렇게밖에- 취임 초기에 청와대 들어가 봤더니 문서가 하나도 없더라. 쓸만한 문서가 하나도 없더라. 뭐 다 파기하고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그 전 대통령이 쓰던 그 활용하던 기록은 다 국가기록원으로 대통령 넘기니까. 기록실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왜 비밀 기록으로 남기느냐?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봉하마을로의 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네네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지정 기록물이네 아니네 뭐 일반 기록물이네 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자 뭐 그래갖고 가서 찾았더니 뭐 나중에는 없다더라 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 관계를 전문가로서 한번 좀 정리 좀 해봐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뭐 그러니까 기록물의 성격 일단 지정인지 뭐 비밀인지 그런 거. 그다음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았길래 그게 막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가지고 뭐 문재인 후보도 나서서 뭐 다 찾고 그러다가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증발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이제 결국은 그 초본과 그다음에 나중에 정리된 정리본. 그래서 초본을 없앤 게 그 뭐 기록물 파기다. 이 부분은 지금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판결에도 나왔죠. 사실은 그 옛날에 조선왕조실록도요. 항상 사초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초라는 게 있고 그 왕 옆에서 왕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적어서는 사초가 있는데 그 사초를 갖다 놓고 실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록이 완성되고 나면 그 사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아서 다시 쓰거나 세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최종 본만 정본으로 남기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인데 결국은 이 초본을 파기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벌컥 뒤집어졌었던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회고록을 보면서 그런 비밀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회고록에 실려 있다는 그 뭐 정상회담에 관련된 굉장히 내밀한 대화들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비밀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비밀 기록은 없으니까 그건 지정 기록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저희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지정 기록물 열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랬죠. 그게 다 암호화되어 있고 검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무슨 수로 봤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국가기록원이 거기에 대해서 일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뭐 안 하고 있다고 보죠. 그 사실은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회고록에다가 본인이 남긴 기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 사실은 비밀이 아닌 것들은 공표할 수 있어요. 비밀이 아닌 것들은. 그러면 만약에 비밀인 것들이 나왔다면 사후라도 비밀을 해제해야 됩니다. 비밀을 해제해야 되는데 비밀 해제도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인데 그 사후적인 절차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열람을 했던 아니면 대리인이 가서 열람을 했던 그럼 그 대리인은 적법한 사람이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걸 열람을 했는지 이 부분도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밝혀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대리인으로 본 사람이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봤다. 비밀 취급 인가증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뭐 대통령이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가진 사람, 적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받느냐 이것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공개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또 해야죠. 예, 당연히. 아주 합법적인 절차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혹을 다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일체 말이 없는데요. 지금 이게 대통령 기록관 관장이 네. MB 정부 당시에 그렇죠. 예, 행정비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 관리법에 의해서요. 대통령 기록 관장은 전직 대통령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게 이런 남아있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정기록물 제도라는 게 미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예. 미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지정 기간은 12년입니다. 그 비밀이냐 뭐에 따라서 좀 예, 달라지지 않고요. 지정 기록물로 해제돼도 여전히 비밀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12년이라는 건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네. 12년이고 저희 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3번에서 15년. 15년입니다. 예. 이 문제는 이건 뭐냐면 15년 동안은 당신 아니면 아무도 못 열어보게 할 테니까 어쨌든 기록을 남겨주십사. 네. 15년 동안은 이 정치적으로 예민하거나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들도 당신만 볼 수 있으니까 당신만 볼 수 있으니까 남겨라. 문제 없을 거다라는 게 이 지정기록물 제도의 취지죠. 네. 근데 지정기록물 제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생기고 첫 번째 시행될 때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로 기록물을 가져갔네, 안 가져갔네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 법률이 아주 뿌리채 흔들렸고 예.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막 흔들고 있거든요. 네.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시작도 못 해보고 사실은 취지가 완전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걸 보고 다음 대통령은 자기가 기록을 남길까? 만약 제가 저라면 네. 안 남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 취지는 예. 철저하게 비밀을 잘 보호할 테니까 많이 남겨라는 건데 초반에 이 엉뚱한 사단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 뜨거라 그러면서 굳이 저렇게 모험을 해가면서까지 뭐 남겨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보는 건 된다. 근데 그 사람은 비밀 취급 인가증 같은 모종의 뭔가 자격증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걸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아무나 지정해도 되는 건 아니네요. 뭐 그러니까 자기 신복 중에 또는 믿을만하다고 믿을만한 사람 중에 권한을 줘야죠. 그럼 그 권한은 국가가 줍니까? 전직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겁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제 부여를 해서 그거를 네. 인증을 한 사람이 대리인이 가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따로 자격증 소지자 꼭 이런 건 아니군요. 근데 특히 지정기록물을 열어보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요. 지정기록물을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열어보려면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되고 영장에 따른 허가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높은 장벽을 쳐주고 보호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 장벽이 번번이 지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아주 극비여서 컨피덴셜해서 지정 기록물로 묶었다면 대통령이 가서 보는 게 맞지. 자기 신복 수하 누구 중에 자네가 가서 보고 와 이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지정 기록물로 묶을 만큼 비밀스러운 게 있다면 그렇죠. 그나저나 아까도 이명박 대통령이 기록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기록을 많이는 남겼는데 잘 남기고 잘 보관하고 잘 관리는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며느리도 모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어떤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잘 관리되고 잘 보존되려면
기록을 다루는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지금 그 옛날 행안부의 그 소속 기관 아닙니까? 네.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국립기록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TNA라는 또 국립기록원이 있는데요. 네. 모두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국가기록원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 그게 왜 국립기록원이어야지 국가기록원이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듣고 보니 예. 정말 그렇네요. 물론 뭐 행정정보 위주로 지금 국가기록원이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있어서 뭐 국가기록원이라는 명칭 내용이 중요한 거지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거꾸로 보면 국립기록원이란 그 성격에 맞게 지금 좀 독립성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립기록원, 국가기록원 이렇게 이름 짓는다는 것. 예. 그게 이제 그 안에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격과 철학과 역할 이런 거를 딱 정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네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국가기록원, 국립기록원 대체 그런 점이 있군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비밀 기록을 한 건도 안 남기게 된 사정은 지금 이제 쭉 설명해 오신 과정에서 얘기가 드러난 거고요. 대통령 기록물이 또 정쟁의 소지가 지금 이제 몇 차례 크게 한번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정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있죠. 네. 뭐 한 번 사단이 이렇게 났는데 두 번 안 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아무도 대통령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동안 노력했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 대통령 기록물의 취지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이 그 자기 아버지의 세조의 그 기록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사관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좀 그걸 좀 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그거를 왕께서 원하시면 볼 수는 있는데. 그 열람하셨다는 것을 저는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왕 국왕이 나란 일을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역사적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이렇게 무너진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건 대리인이건 어쨌거나 이번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봤을 가능성은 지금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대단히 높습니다. 뭐 원자바오하고 한 얘기를 어떻게 따옴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기억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기록물이 비밀이라면 회고록 같은 데다 써서 누설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그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의 위반인 거죠. 비밀 누설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누설 위반한 거군요. 그 부분을 국가기록원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턱이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이 그러니까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그렇죠.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궁금증을 위해서라도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기록을 잘 남길 것 같아요? 아니면 수첩을 남길 것 같아요? 좀 이 부분 좀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정부 3.0을 외치고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예. 기록 관리를 잘 할 거라는 기대가 조금 있긴 했는데요. 지금 청와대의 정보 공개율 12.8%가 네, 8%를 보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올해 이제 대통령 기록물 생산 보고 현황, 기록물 현황 같은 데이터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는 거 보고서요. 예. 그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수첩을 아주 애용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예. 꼭 전자문서 아니고 깨알같이 한 거 차곡차곡 수첩에다가 1, 2, 3, 4, 5 번호도 예쁘게 매겨서 그거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실로 보내도 됩니까? 사실은 그거 대통령 기록물로 남겨야 됩니다. 아, 그런 것도 받아줍니까? 당연합니다. 네. 저기 꼭 오바마 컴퓨터로 안 쓰고 수첩으로 해도?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밌는 예가 본인이 쓰던 블랙베리를 네네.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 결국은 블랙베리로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는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아, 그걸로 이렇게 뭐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를테면 이런 얘기도. 예. 아하.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이렇게 농구하고 골프를 좋아했다 그러던데 오바마 대통령. 아마 뭐 재미없는 장관이 막 길게 얘기하면 그랬겠지. 비서한테 농구 시합 언제 해? 뭐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도 다 대통령 기록물에 본질적으로는 포함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우리 박 대통령께서 쓰시는 수첩은 당연히 들어가네요. 그렇죠. 거기 막 저 착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이름도 적어놓고 막 그러신다면서요. 뭐 국정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체부 저 노국장하고 진과장인가 거기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 수첩을 그러니까 다 쓰다 보면 이제 새 걸로 바꿔야 되는데 쓰던 수첩을 그냥 자기 맘대로 이렇게 뭐 어디 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뭐 자기 사유물로 하고 퇴임할 때 가지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검사합니까? 그 부분이 퇴임할 때 자 수첩 다 내놓고 가시죠. 대통령님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제 거예요. 하고 레이저 한번 딱 쏘면은 누가 그거 뺏을 수 있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 들고 다니시는 수첩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긴 하지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등록하지 않으면 기록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도 아이가 태어나서 주민등록 신고, 출생 신고를 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듯이 기록도 등록을 해서 문서 번호를 생성을 해서 관리 단계에 들어가야지만 정식적인 이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수첩을 수십 권을 쓰더라도 대통령이 저 등록을 안 하면은 그거 놓고 가시죠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거 누가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이런 우리 저 김 교수님 같은 분이 칼럼이나 이런 걸 써서 박근혜 대통령님 그 수첩에 일련 번호 새기는 건 물론이고 주민번호 부여하듯이 출생신고하듯이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그 밑에 지금 굽신거리는 비서들 중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혼날까 봐. 그거 꼭 해야 되겠네요.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권위가 쓰는 거지 그냥 촉구만 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께서는 워낙 수첩을 애지중지 하시니까 그냥 노트북이나 이런 데다 하면은 당연히 이건 로그 기록이 남고 이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수첩 제 거예요. 이거 안 할래요. 그래 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록을 잘 남기실 걸로 일단 보고 왜냐하면 워낙 꼼꼼하게 뭘 잘 하시니까 단지 그것이 정식 기록물로 지정이 되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는
바람입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프로를 통해서 설을 앞두고 김유승 교수께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제 물론 이 방송은 기록에 남는 것이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칼럼이나 인터뷰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주문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누구도 앞으로도 그렇죠. 누구도 꼭 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만 쓰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수첩을 쓰는 사람, 노트를 쓰는 사람 뭐 다 있을 텐데 어쨌거나 대통령 신분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국가 업무, 국정 운영에 관련됐던 것들이었으니까 그건 다 기록으로 남겨라. 그러려면 기록으로 일단 등록을 하시라. 그것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김 교수님 같은 학자의 몫인 거죠. 그게 저를 뭐 기록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후대를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지만요. 사실은 바로 다음에 들어오는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이명박 정부가 비밀 기록을 전혀 안 남겼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기록들을 꼭 거기 뭐 국정원에도 하나 놔둬라. 그 왜 나중에 다음 정부가 오면 정상회담을 할 때 또 참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정부는 또 이렇게 대응을 일관되게 해라. 외교 정책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 다음 정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비밀 기록을 그렇게 해서 비밀이지만 다음 정부가 와서 뭐 국제관계나 외교관계에서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좀 더 더 좋은 외교 더 좋은 국제관계를 맺는데 뭐 더 좋은 국가 안보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본인만 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금 저희가 2월 13일 날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때 인준 투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금 총리 후보자라고 호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은 좀 양지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로 일할 때 업무 추진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셨다면서요? 저희가 좀 센터에서 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충남도지사 시절에 업무 추진비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거는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한번 이렇게 조사를 좀 했던 겁니까? 지명되고 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는 저희 정보공개센터에서 초창기부터 꾸준하게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를 해서요. 사실은 이 업무 추진비 함부로 쓰시는 관행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이완구 총리 후보자께서요. 업무 추진비를 8억 2천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이 업무 추진비에는 밥값, 술값, 경조비도 들어갑니까?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경조비. 근데 뭐 업무 추진비 8억 2천만 원 쓰셨다. 저희 뭐 서민 입장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정말 놀라운 건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격려금으로 3억 3,600만 원 쓰셨습니다. 전체 업무 추진비의 41%인데요. 저희 센터 한 활동가는 이거 거의 살포 수준이 아니냐. 격려가 아니고 격려를 빙자해서 현금을 살포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이건 많이 과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누구한테 현금으로 얼마 줬는지는 기록으로 남죠. 아마 업무 추진비 더 세부 사항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전체 것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좀 찾아봐야 좋겠는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억 2천만 원 중에 3억 4천만 원 가량 한 41%를 현금으로 누군가를 격려하느라고 줬다. 뭐 이제 119 상황실에 이렇게 밤에 가서 근무하는 애쓴다고 이렇게 하다가 가서 현금 주고 하는 거야. 뭐 당연히 회식비로 하라 이런 거 좋고 한데 자기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한 사람들 뭐 불러놓고 혹시라도 그랬을까봐 이제 우린 궁금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 격려금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 정치 후원금 내역도 살펴봤는데요.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께서
그 당시 6.4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위원으로 당선되신 두 분 포함해서 충남 지역 기업인 13인한테 6,5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후원금으로. 이거 불법인가요? 이 부분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불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광역기초의원 당선되신 분한테 그러니까. 좀 받은 부분은 조금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마치 예. 이제 자기 밑에 일본말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뭐 오야분 꼬붕 하던 식으로 왜 정치인 수직 계열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천해주고 밀어줘서 이 친구가 광역기초원이 됐다. 그러니까 의원님 하해와 같은 뭐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참 작지만 큰일 하시는데 보태 쓰십시오 하면서 돈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개연성도 있지요. 근데 네.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정보공개센터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는 데이터로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예. 네. 이런 수치를 얘기를 하고 그 수치가에 대한 그 합리적 추정과 개연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힘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마 이 부분도 이강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조사했던 실무 연구자 말이 이완구 후보자가 4년 동안 8억 2천을 썼는데 그중에 3억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썼다. 이건 살포다 이랬는데 예. 이게 총리 인사청문회 때 이게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제기되지 않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럴 땐 보도자료를 내셔야 된다니까. 아마 이게 기사화돼서 아마 네. 나갈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일단 끝났으니까 예. 물론 기사 가치는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으면 훨씬 돋보였다 이거죠. 예. 근데 뭐 이번 청문회는 다른 거 하도 털릴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도 잘 못했어.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어디다 살포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이건 물을 가치는 됐다고 보네요. 예, 뭐 거의 백화점이더라고요. 비리 백화점. 예. 예. 여지껏 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예.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6명의 낙마자가 있었는데 대개 뭐 주민등록법 위반, 뭐 탈세, 뭐 증여세, 예. 뭐 이런 거예요. 예. 6명 거 다 합친 것보다 이완구 후보자 하나가 더 커. 그렇죠. 예. 저울에 달아봤더니 예. 저울이 뭐 나오진 않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게 저울이죠. 예. 그나저나 13명 그러니까 광역기초의원 2명 포함 충남 지역의 기업인 13인에게서 6,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1인당 500만 원씩 냈으면 거의 숫자가 많아지네요. 5, 35 이런. 자, 그러면 이 정보공개센터가 나아갈 방향으로 우리 지금 3대째 소장을 맡고 계셔서 1대, 2대에 비해서 계속 진화하는 게 모든 조직의 이제 당연한 건데 우리 3대 소장 맡게 되신 김 교수님 정보공개센터가 나아갈 방향으로 잡고 있는 점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지금 사실은 2008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당시가 시민단체가 많이 위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6개월 가겠니, 1년 버티겠니 이랬습니다. 근데 7년을 지금 버텨왔고요. 지금 후원해 주시는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 7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좀 책임을 지려고 2015년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좀 정보공개법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등에 대해서 정책을 좀 연구하는 기능을 좀 강화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 활동도 쭉 해왔습니다. 교육 활동 쭉 해왔었는데 주로 저희가 센터에서 시민들의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저희 센터로 오셔서 교육 정보공개 관련된 교육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2015년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교육이 뭐냐면 이렇게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든지 의료 협동조합, 이렇게 생협이라든지 생활협동조합 같이 이렇게 이미 조직되어 있는 시민들을 저희가 만나러 좀
찾아가서 정보 공개라는 게 21세기 민주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자 의무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정보 공개 청구 쉽게 할 수 있는지 테크닉도 좀 알려드리고 정말 정보 공개 청구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그리고 정보 공개라는 게 여러분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거 좀 찾아가는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센터 모토가 네. 그 활동가가 행복한 센터, 그다음에 함께하는 센터입니다. 예. 그 저희가 이런 얘기 그 스스로 자랑을 하면 좀 쑥스럽긴 아니 한데요. 말씀하십시오. 워낙 겸손하셔서. 그 정보공개센터 그 다른 단체에서 시민단체계 제니퍼 소프트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제니퍼 소프트라고 그 유명한 그 IT 업계에서 가장 복지 혜택이 좋다는 저기 회사입니다. 네. 근데 저희 센터가 올해부터는 활동가들이 4일째 근무를 합니다. 주 4일. 주 4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민단체가 못하는 부분인데 꼭 하는 게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야, 주 4일 근무는 가급적 발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셈이 나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센터가 모든 활동은 활동가의 선집행 그다음에 후 결제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다 센터 활동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시민활동,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 하나하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시민활동이란 지금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활동가 다른 일반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보다 월급도 많지 않고 훨씬 노동 강도도 셉니다. 예. 그러니까 예. 주 4일 제로라도 해야겠다. 네, 주 4일제라도 억지로 해서 금요일 날은 억지로라도 자기 개발을 하던 쉬던 강제로라도 해야겠다. 그다음에 이런 좀 민주적인 의사 절차를 통해서 네. 좀 활동가들이 자기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하는 좀 그런 단체로 지속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센터가 그거를 잘 지키고 있고 이런 좀 사례들이 다른 시민단체에도 좀 확산이 돼서 네. 시민활동가한테 헌신만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좀 지양해야 된다. 활동가들한테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네. 최선의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만큼의 보상을 적정한 보상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활동가들이 자기 직업적 전망에 대한 고민이 그렇죠. 지속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센터가 모범이 돼서 일하고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네. 지금 바라고요. 후원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후원 계좌 같은 거 또박또박 불러주셔도 됩니다. 후원 계좌가 지금 웹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제가 노트북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돼서요. 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요. www.open. 그냥 이렇게 한글로 치면 안 예, 됩니까? 녹색 창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치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변 PD께서 예. 부지런히 치셔가지고 예. 후원 후원 계좌 번호는 좀 외우고 다니십시오. 예. 제가 불러드릴까요? 예. 예. 우리은행 1005-355-172 예금주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렇게 돼 있네요.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네. 회원 가입 절차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실례지만 회원이 몇 분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누적 회원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분들께서는 다 그 회비를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예. 아니면 월정회비 정해져 있는 월정회비 10,000원 이상. 네네. 월정회비 최소 10,000원 이상을 저희가 CMS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우리나라 시민운동 도입의 초창기에서는 정말 시민 의식의 향상, 그다음에 개인적인 희생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꾸려져 왔던 거 아닙니까? 예. 1세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피어나기 위해서는 직업적 시민운동가가
이제 그 말을 조금 오해하는 분들도 몇 분 예, 계시고 예. 그동안 또 개인적인 뭐 좀 그 불찰이나 예, 비리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이미지가 나빠진 거 있고 또 시민운동가 그러면 아주 고도의 도덕적인 것을 기대하다가 조금만 어긋나면은 사람들의 지지가 바로 비난과 돌팔매로 바뀌는 이런 게 있는데 질적 변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 4일제, 뭐 금요 이런 것은 참 좋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하고 깃발은 계속 안 만들시려고. 예. 사무 시민단체. 하긴 그렇게 그 자기 독특함을 견지해 나가는 것도 뭐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회장으로서 3대 소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다. 또 임기 중에 사업 계획 이런 것을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단체가 이제 뭐 만들었고 이 단체의 정체성이자 이런 것에 해당될 텐데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이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만들어서 결국은 국가사회 우리 공동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센터 궁극적인 목적은 단체 해산입니다. 해산이요? 예. 오. 그게 뭐냐면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센터의 지향입니다. 네. 더 이상 세상이 투명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날이 저희가 정보공개센터가 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보면 작금의 사태를 보면 굉장히 요원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7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제도를 많이 알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언론인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많이 확산이 됐고 네.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여전히 낯선 제도입니다. 이 낯선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것들을 좀 더 확산을 해야 될지 그게 좀 더 고민이고요. 요런 것들이 좀 저희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저희 센터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뭔가 보여드리는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후원해 주시는 만큼 세상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세상이 요만큼 바뀌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 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잘 믿지를 않으세요. 정보 공개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 하는데 저희가 7년 동안 했던 활동을 보시면 정보 공개로도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산이다. 예.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치 그 묵은 장에서 우러나오는 진득한 맛에 이렇게 매료되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사실 대중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소재로 80여 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저희가 제작팀이 우리 변현주 PD와 함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김 교수님 얘기 쭉 나누다 보니까 보자기 속에서 또 보자기가 나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보자기가 또 더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투명과 정보 공개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투명성과 직결되는 바로미터다. 이런 것을 정리 삼아서 말씀드리고 교수님 오늘 설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 잘 쇠시고요. 예, 조합원 여러분들도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설 연휴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